아이고, 이 촌스러운 옷은 뭐예요? 상견례에 시장에서 파는 옷을 입고 오시다니. 오은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연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죠. 딸 이하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무색하게 지금 이 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오은정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야, 이해해라. 우리 집안은 4대째 의사 집안이거든. 격이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니겠니? 연옥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30년간 혼자서 딸을 키워온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늘처럼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연옥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만 행복하면 돼. 연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지우는 부모님의 무례함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나야, 우리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지훈 씨, 우리 엄마는 됐어, 하나야. 연옥이 조용히 딸을 말렸습니다. 사돈 어른들 말씀이 맞다.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네. 그 순간 오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씨 어머니는 뭘 하시는 분인가요? 직업이 있으시나?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 종사자들이라서 좀 다르긴 하네요. 오은정이 비꼬듯 웃었습니다. 하나야, 너희 엄마가 우리 집안 분위기를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친정 어머니도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 연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지금처럼 절실했던 적이 없었죠. 하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가요. 안 돼. 상견례는 끝까지 해야지. 연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였죠. 식사 내내 사돈댁의 무례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야, 결혼하면 친정집에 자주 가면 안 된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해야 하거든. 그리고 아이 낳으면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까. 연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딸의 앞날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지훈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뿐이야. 연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죠. 오늘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연옥은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낡은 수첩을 꺼냈죠. 그 수첩 안에는 2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 카드만은 안 썼으면 좋겠구나. 연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써야 할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돈댁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오은정은 하나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죠. 이건 너무 화려하고 이건 너무 수수해. 우리 아들 결혼식에 어울리는 드레스로 골라야지. 하나가 마음에 들어했던 심플한 드레스를 보며 오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시골 결혼식에서나 입는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런 걸 입으면 되겠어? 연옥은 옆에서 지켜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히고 싶었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죠. 어머니, 하나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야,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문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예물을 고르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댁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예물 세트를 보며 연옥은 깜짝 놀랐죠. 이게 다 얼마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오은정의 말투에는 어차피 당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런 사돈댁의 태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훈아, 이렇게 비싼 걸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야, 우리 엄마가 좋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받아. 예물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뭔 소리야. 지훈의 말에 하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상하고 배려심 깊었던 남자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우리 엄마는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그런 엄마를 무시하지 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은 격이 다르다고.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연옥은 집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돈댁의 무례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하나야,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엄마, 저 정말 이 결혼해야 할까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지훈이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연옥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 그래. 불안하고 두려운 게 당연해. 하지만 연옥의 마음속에도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태도, 변화, 사돈댁의 무례함,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흔들리는 마음이 걱정이었죠. 다음 날 연옥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지훈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죠. 연옥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연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연옥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그날 밤 하나가 지훈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알겠어. 내일 못 만나는 거지?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하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훈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와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있었죠. 연옥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무언가 해야 했죠. 그날 밤 연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국정원에서 일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있어서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딸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연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돈댁에서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전해왔습니다.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친정 쪽 하객 수를 줄여달라고 하네요. 하나가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쪽 하객이 너무 많으면 격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 연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야, 그 사람들이 너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맞니? 엄마,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연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또 다른 면이 깨어나고 있었죠. 결혼식 일주일 전 사돈댁에서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하나야, 미안한데 결혼식에 내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오은정의 전화를 받은 하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격이 안 맞아. 우리 하객들이 대부분 의료계 인사들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내 어머니가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하나는 전화기를 꽉 쥔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딸 결혼식에 참석도 못하라는 건가요? 이해해줘.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야. 나중에 시댁 식구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면. 하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을 찾아갔죠. 엄마, 나 이 결혼 안 할래요. 연옥은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나야? 하나가 사돈댁의 말을 전하자 연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 결혼식에 못 간다고? 엄마, 우리 이 결혼 취소해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연옥은 딸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안 돼요. 엄마 없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연옥은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연옥은 서랍을 열고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국정원 시절 사용했던 수첩, 그리고 몇 개의 명함들이었습니다. 이젠 엄마가 나설 때가 된 것 같다. 연옥의 눈빛에는 20년 전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나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로 향했죠.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나타난 사람은 정수연이었습니다. 연옥의 국정원 시절 후배로 현재는 검찰에서 일하고 있었죠.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말씀 마세요. 선배님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정수연은 연옥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20년 전 연옥은 정수연의 멘토였고 든든한 선배였죠. 수연아, 부탁이 있어서 그래. 연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돈댁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연옥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수연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죠. 혹시 그 집안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정식 수사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선배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연옥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줘.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틀 후, 연옥은 또 다른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언론계에 있는 옛 동료였죠. 연옥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지영은 현재 중앙일보에서 탐사보도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연옥과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했던 동료였죠. 지영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저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요. 연옥은 이지영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그 병원이나 의료계 쪽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요즘 의료계 비리 관련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지영은 즉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옥은 옛 동료들의 따뜻한 반응에 감사했죠. 그날 오후 연옥은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나야, 지훈이가 요즘 어때? 자주 보나? 요즘 병원 일이 바쁘다고 해서 잘 못 봐요. 연락도 예전만큼 자주 안 해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 연옥은 내심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저 정말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사돈댁에서 엄마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지훈이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고 연옥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나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가 뭔가 알아보고 있어. 엄마가 뭘 알아본다는 거예요? 연옥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엄마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는 뜻이야. 하나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이번에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날 밤 연옥은 정수연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흥미로운 정보를 찾았습니다. 선배님, 그 병원 재단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옥은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들었죠. 어떤 일들이야? 일단 병원 증축 과정에서 건설업체 선정이 좀 이상했어요.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계속 낙찰받고 있는데 그 업체와 병원 이사진들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간병인 파견업체 선정까지 전부 특정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증거는 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계속 파보고 있습니다. 곧 더 구체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았죠. 고마워, 수연아. 계속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연옥은 이지영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저도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지영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병원 관련해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병원 내부 직원이 보낸 것 같은데 의료진들의 불법 진료나 보험 사기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연옥은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병원 원장 아들이 최근에 클럽이나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요. 아들이라면 지훈이 말이야? 네, 맞아요. 사진도 몇 장 있는데 여러 여자들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에요. 연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언니,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어.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지. 연옥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연옥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훈이 자주 간다는 클럽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9시경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과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연옥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하나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연옥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연옥은 또 다른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박철민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철민아,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연옥은 박철민에게 병원 재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돈의 흐름이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물론이죠. 누나가 부탁하시는 건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박철민은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민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나,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뭔 일이야? 그 병원 재단 계좌에서 정치인들한테 후원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도 있었고 의료보험 허위 청구로 받은 돈도 섞여 있어요. 연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였죠. 증거 자료들 확보할 수 있어? 이미 준비해놨어요.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정말 큰 파장이 일 거예요. 알겠어. 고마워, 철민아. 한편 하나는 점점 결혼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어색함이 날로 커지고 있었죠. 지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요즘 너 좀 이상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지훈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도 좀 이해해줘. 그런데 엄마를 결혼식에 못 오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하나야, 그것도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 가족들이 좋게 봐야 너도 나중에 편하잖아. 하나는 지훈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싶었죠. 지훈아, 나 진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하나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우리 집안에서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겠다는 건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훈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돌아온 하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 결혼 못하겠어요. 연옥은 딸을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곧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엄마가 뭘 어떻게 해결해요? 연옥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믿어. 며칠만 더 참아줘. 그날 밤 연옥은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정수연이 보내준 병원 비리 자료, 이지영이 수집한 지훈의 사생활 증거, 박철민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구나. 연옥은 결혼식 당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연옥은 마지막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결혼식 당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죠. 하나야, 엄마가 내일 서울에 좀 다녀올게. 어디 가세요? 결혼식 전날인데. 준비할 게 있어서. 걱정하지 마. 연옥은 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연옥은 서울의 한 인쇄소를 찾았습니다. 정수연이 소개해준 곳으로 기밀 자료들을 안전하게 인쇄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 자료들을 내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100부 정도 인쇄해 주세요. 인쇄소 사장은 자료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비밀 유지 부탁드려요. 물론입니다. 그 후 연옥은 이지영과 만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언니, 내일 기자들 섭외는 어떻게 돼가요? 걱정 마세요.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 기자들 5명 정도 준비해놨어요.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일이 공개되면 큰 파장이 일 텐데. 지영아,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연옥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정보 분석관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죠. 한편 하나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과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불편함을 느꼈죠. 내일 준비는 다 됐어? 응, 그런데 지훈아. 뭐?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지훈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나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난다는 지훈의 말이 왜인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의무를 완수하는 것처럼 들렸죠. 지훈아,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하지만 지훈의 대답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엄마, 저 정말 걱정돼요. 연옥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엄마를 믿어. 연옥의 눈빛에는 신비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연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20년 전 국정원에서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김연옥이 아니라 정보 분석관으로 가는 거야. 연옥은 작은 가방에 필요한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USB, 인쇄된 자료들, 그리고 몇 가지 비상용품들까지. 하나야, 준비됐어? 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연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그래? 엄마도 간다. 하지만 사돈댁에서 신경 쓰지 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하나는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사돈댁 사람들은 연옥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은정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하객들이 모두 격이 높은 분들이라서. 연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격에 맞는 분들과 함께 왔으니까요. 그 순간 결혼식장 입구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수연을 비롯해 경찰, 검찰청 사람들, 이지영과 기자들, 그리고 박철민까지 모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오은정과 오병수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제 옛 동료들이에요. 오늘 제 딸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오셨죠. 연옥의 말에 사돈댁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장 상인의 동료치고는 너무 격이 높아 보였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연옥은 조용히 식장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마이크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축하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식장 관계자는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은정은 불안해했죠. 뭔가 이상한데. 저분이 뭔 축하 인사를 한다는 거야? 오병수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 그들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죠. 지우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옥은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수영과 이지영, 박철민도 각자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드디어 축하 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연옥이 천천히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20년의 침묵을 깨뜨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김연옥입니다. 연옥의 목소리가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그녀를 주목했죠. 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축하 인사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은정과 오병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먼저 신랑 최지훈 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식장 뒤편에서 이지영이 신호를 보냈고 빔 프로젝터가 켜졌죠. 스크린에 지훈이 클럽에서 여러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신랑은 매주 강남의 클럽들을 드나들며 이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스크린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뿐만 아닙니다. 김소영이라는 여성과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지훈이 한 여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훈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거짓 자료를 거짓이라고 하시나요? 그럼 이것도 거짓일까요? 연옥이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들이었죠. 하나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자. 지훈이 김소영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신랑 댁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옥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오병수 이사장님, 지난 3년간 병원 건설 과정에서 받으신 리베이트가 총 12억 원이시죠? 오병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예요? 근거도 없이. 근거가 없다고요? 정수연 검사님,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정수연이 일어서서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오병수 씨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건설업체로부터의 금전 수수 증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객들은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은정 여사님,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받으신 후방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오은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박철민 팀장님께서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추적해 주셨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3년간 받으신 기록이 다 있어요. 박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제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이 대형 비리 폭로 현장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연옥은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2년간 의료보험 허위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오병수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요. 가짜 수술 기록, 허위 입원 기록, 그리고 유령 환자들의 명단까지 말입니다. 이지영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에서 3개월간 취재한 결과입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하객석에서는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하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던 가족이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이었다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옥은 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도대체. 엄마는 예전에 국정원에서 일했어. 정보 분석관이었지.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소박하게 살았던 어머니가 국정원 출신이라니. 이 모든 자료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고 관련 기관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연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국정원, 금융감독원, 그리고 언론사가 모두 협력해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그 순간 지훈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이 재빨리 그를 가로막았죠. 최지훈 씨, 참고인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조사해 보면 알겠죠. 오병수와 오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연옥이 하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과 고마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평생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수사기관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객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연옥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엄마. 하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어머니와 함께 결혼식장을 나섰습니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결혼식장에서 나온 후 며칠간 세상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연옥과 하나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주요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인터넷에서는 국정원 출신 어머니의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기자들이 또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하나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해.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한 일이 아니야. 연옥은 조용히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최지훈은 구속되었고 오병수와 오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된 모든 비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하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 연옥은 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런데 엄마, 정말 국정원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응, 20년 전 일이지만. 연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딸에게 털어놨습니다.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어. 주로 경제범죄나 부패 사건들을 다뤘지.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너 때문이야. 너를 키우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 연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은 보람 있었지만 딸이 더 소중했거든. 하나는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석관이었는데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거죠. 엄마,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과거 일이니까.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연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내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 며칠 후 정수연이 연옥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최지우는 사기죄로 3년, 오병수는 뇌물수수와 의료보험 사기로 10년형을 받을 것 같아요. 오은정도 공범으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선배님, 국정원에서 복귀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번 사건을 보고 윗선에서 선배님의 능력을 다시 인정하게 된 거죠. 정보분석실장으로 복귀하시면 어떻겠냐고. 연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죠. 고마운 제안이지만 거절할게. 왜요? 이제 나는 엄마로 사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딸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니까 곁에 있어주고 싶어. 정수연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가끔 자문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는 있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연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당분간 휴직을 권했지만 하나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하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죠. 어느 날 연옥이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오늘 누군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정우진이라는 변호사야.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하나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직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엄마, 저는 아직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친구로 만나보라는 거지. 연옥의 권유에 하나는 결국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정우진은 연옥이 국정원 시절 알게 된 후배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성격이 온화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예요.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는 정우진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훈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요즘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우진은 하나의 솔직함과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다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정우진은 하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도 그런 그의 배려에 마음을 열어갔죠. 엄마, 정우진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천천히 알아가 봐. 연옥은 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지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하나와 정우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우진은 하나를 진심으로 아꼈고 연옥에게도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했죠. 어머님, 하나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정우진이 연옥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연옥은 정우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딸을 맡겨도 안심이 될 것 같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연옥과 하나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고 정우진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엄마, 오늘 정우진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연옥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아직 대답 안 했어요. 엄마와 상의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하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엄마도 찬성이야. 연옥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지훈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정우진은 지훈과는 정반대였죠. 진실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하나와 연옥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럼 내일 대답할게요. 좋은 대답이겠지? 연옥이 웃으며 물어보자 하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하나는 정우진에게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정우진의 부모님들도 하나와 연옥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나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우진의 어머니가 연옥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그렇게 지켜주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연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죠. 결혼식 날 연옥은 당당하게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객들이 연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1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연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거든요. 하나야, 정말 예쁘다. 연옥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이었죠. 결혼식은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진은 하나를 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사랑스러웠고 하나도 마찬가지였죠. 신부 어머니께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축하 인사였습니다. 연옥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죠.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오늘은 정말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연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 제 딸을 부탁드려요. 하나야, 행복하게 살아라. 짧지만 진심 어린 축하 인사였죠.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연옥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딸을 지키기 위해 20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능력을 다시 꺼내들었던 일, 그리고 그 결과로 딸이 진짜 행복을 찾게 된 일. 잘했어, 연옥아. 연옥은 자신에게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하나와 정우진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연옥은 집에서 홀로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죠. 딸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수연이 연옥을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웬일이야? 선배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정수연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정원은 아니고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업들의 리스크 분석이나 조사 업무를 하는 곳이에요.
연옥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완전히 은퇴하기에는 아직 젊었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주 3일 정도만 나가시면 되고 급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도라면 고려해 볼게. 연옥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딸도 결혼해서 독립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하나와 정우진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어. 너희는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정수연에게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응, 컨설팅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로 했어. 잘하신 것 같아요. 엄마 같은 분이 그냥 집에만 계시기엔 아까우셨거든요. 하나는 어머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봄날 연옥과 하나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우진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매주 주말에는 어김없이 연옥을 찾아뵈었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나가 갑자기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1년 전에 엄마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연옥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야, 엄마는 평범하지 않아. 세상 누구보다 강하니까. 네, 이제 알아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두 사람은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따라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옥의 새로운 인생 이모작도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하나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연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꺼내든 옛 실력이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조용히 참는 것이 미덕이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연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는 밤이었죠.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참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엄마의 사랑이었죠. 야, 너 아직도 혼자야? 강소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급 호텔 연회장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6시 서울 시내 한 유명 호텔의 연회장은 20년 만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로 북적거렸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천장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여성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과거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석에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여성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진이었죠. 검은색 트레이닝 재킷과 깔끔한 슬랙스, 그리고 운동화까지. 누가 봐도 동창의 복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수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짝이는 액세서리나 명품 시계와는 대조적으로 유진은 시계조차 차지 않고 있었죠. 이런 곳에 그런 옷 입고 오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주희가 킥킥거리며 유진 옆에 다가왔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 불렸던 두 사람이었죠. 강소라는 화려한 빨간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고 이주희는 샤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화려한 외모로 무장한 채 주변 사람들을 품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소라야. 주희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음성이었죠.
하지만 강소라와 이주인은 그런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 목소리는 똑같네.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지금 뭐하고 살아? 아직도 책만 보고 살아? 강소라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죠.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며 지나가던 아이들, 급식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지, 찐따, 왕따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의 유진은 정말 작고 초라했습니다. 키도 작고 안경을 끼고 항상 구석에서 책만 읽고 있던 아이였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서관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강소라와 이주인은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평범하게 뭔 일을 하는데? 이주희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슬금슬금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누구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소위 찐따라고 불렸던 유진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실제로 몇 명의 동창들이 테이블 사이로 다가와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조민정과 박진아도 그중 하나였죠. 그들은 과거 일진 무리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았지만 눈치를 살피며 강한 쪽에 붙어 다니던 타입이었습니다. 유진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어. 일이 뭔데? 왜 말을 안 해? 설마 아직도 취업 못했어? 강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죠. 연회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유진과 일진 무리 사이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편의점이나 그런 데서 일해? 아니면 식당? 이주희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그럴 것 같은데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20년 전에 그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도 당당했습니다. 이때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인사하는 소리였죠. 성공한 사업가부터 공무원, 의사, 변호사까지 각자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사업 어떠세요? 박 변호사님, 로펌 잘 되시죠? 이 원장님, 병원 확장하셨다면서요? 그런 화려한 인사말들이 연회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성공을 확인하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야, 답답해 죽겠네. 그냥 솔직히 말해봐. 뭐 부끄러운 일이라도 해. 이주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진은 처음으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즐기자. 하지만 강소라와 이주희는 이런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하는 표정이었죠. 20년 전처럼 유진을 구석으로 몰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궁금하다. 결혼은 했어? 강소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유진의 손을 보며 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였죠. 아직? 40이 넘었는데 아직? 어머, 정말 안 됐다. 그 말에 주변에서 또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민정과 박진아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죠. 연회장 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주변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유진만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단함이었죠. 어머, 그 옷 어디서 샀어? 마트에서 파는 거야? 강소라의 시선이 유진의 트레이닝 재킷을 훑어내렸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주희도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동창회에 운동복 입고 오는 사람 처음 봐.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유진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게 좋아서.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강소라와 이주희는 더욱 신이 났죠. 편한 게 좋다고? 여기가 어디인데? 이 호텔이 얼마나 비싼 곳인지 알아? 이주희가 연회장을 둘러보며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죠. 1인당 식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약했는데 한 테이블에 1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넌 그런 격식도 모르나 봐. 강소라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군인이었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죠. 특히 계급사회에서 느끼는 우월감이 컸습니다. 내 남편은 중령이거든. 알아? 중령이. 그래서 이런 좋은 곳도 예약할 수 있는 거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작은 미소여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전부야? 좀 더 관심을 보이지 그래. 이주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유진이 못마땅했죠. 우리 남편도 대령이야. 대령? 그것도 육군 대령이라고. 요즘 승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주희가 자신의 남편 이야기까지 꺼내며 경쟁적으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지 겨루는 것 같았죠. 그런데 넌 정말 뭘 하길래 이렇게 말을 안 해? 설마 무직은 아니지? 강소라가 다시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이제 완전히 이쪽에 주목하고 있었죠.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시선들이었습니다. 조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냥 말해봐. 우리 다 친구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진정한 관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과거 학교에서도 그랬죠. 강한 쪽에 붙어서 약한 쪽을 함께 구경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박진아도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끼리 뭘 숨겨. 유진은 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끌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강소라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혹시 뭔가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는 거야? 이주희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아니면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살아? 이 나이에? 강소라의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유진을 괴롭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물잔을 쥐고 있는 힘이 조금 더 강해졌죠.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평범한 직장인? 그게 뭔데? 회사원? 공무원? 이주희가 끈질기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범인을 추궁하는 형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림새가? 좀 그래? 직장인이면 좀 더 격식을 갖춰야 하는 거 아냐? 강소라가 다시 유진의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또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맞아, 좀 이상하긴 해. 동창회인데 뭔가 사정이 있나 봐. 그런 속삭임들이 유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죠. 복도에서, 교실에서, 급식실에서 들려오던 그런 수군거림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진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곧게 등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강소라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듯한 분위기였죠. 너 혹시 빚이라도 많이 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 그 말에 주변 동창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구경하는 분위기였죠. 아니면 이혼이라도 했어? 위자료 많이 줘서 가난해진 거야? 이주희까지 가세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까지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유진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별일 없이 살고 있어. 별일 없이? 그럼 뭔데? 정말 답답하다. 강소라가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물잔이 살짝 흔들렸죠. 아, 정말 미치겠다. 왜 이렇게 숨기는 거야? 이주희도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유진을 괴롭힐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자신들의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는 성격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곧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소라와 이주희는 그런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진을 주목하고 있었죠. 야, 진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지금 뭘 하고 사는 거야? 강소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신문하는 분위기였죠. 유진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시선들을 확인한 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조금 더 있다가 말해줄게. 조금 더 있다가 말해줄게라고? 왜 지금 안 돼? 강소라의 목소리가 연회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죠. 자신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유진이 못마땅했습니다. 너 진짜 이상하다. 뭔가 숨길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주희도 그 옆에서 가세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유진을 괴롭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이제는 대놓고 구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민정과 박진아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고 다른 동창들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아, 그냥 말해봐. 우리끼리 뭘 숨겨? 조민정이 가짜 친근함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관심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만이 있었죠. 과거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강한 쪽에 붙어서 약한 쪽을 함께 구경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유진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묘하게 우아했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격식을 갖춘 자리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말 궁금하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계속 나중에만 말하네. 지금이 언제인데? 강소라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까지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혹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는 거야? 이주희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이 나이에? 강소라의 말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유진을 괴롭히던 그 방식 그대로였죠.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는 성격이었습니다. 야, 진짜 답해봐. 직업이 뭔데? 이주희가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치며 재촉했습니다. 그 소리가 연회장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죠. 유진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죠. 교실에서, 복도에서, 급식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던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진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곧게 등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맞춰볼게. 강소라가 갑자기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편의점 알바? 아니면 식당 서빙? 그 말에 주변에서 또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죠. 아니면 청소일? 빌딩 청소부? 이주희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맞나?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강소라가 유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니면 그냥 백수? 이 나이에 백수면 정말 심각한데? 이주희가 더욱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 동창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죠. 그럼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살아? 40이 넘었는데? 강소라의 말이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유진을 괴롭히던 그 방식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었죠. 유진은 그런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정말 결혼 못해서 혼자 살아? 이 나이에 솔로면 좀 그렇긴 하지. 이주희가 다른 각도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문제는 여성들에게 민감한 주제였죠. 맞아. 우리는 다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너만 혼자네. 강소라가 우월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유독 눈에 띄었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돈은 어떻게 벌어서 살아? 이주희가 더욱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신문하는 분위기였죠. 설마 빚이라도 많이 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 강소라가 유진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죠. 주변 동창들도 이제는 완전히 구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서커스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해하고 있었죠. 유진아, 그냥 솔직히 말해봐. 우리끼리 뭘 숨겨? 박진아가 가짜 친근함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관심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만이 있었죠.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웨이터가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이주희가 그 음료수를 받아들고는 갑자기 묘한 미소를 지었죠. 아, 목말라. 유진아, 너도 마실래? 이주희가 음료수를 유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이 어딘가 의도적으로 보였죠. 아니야, 괜찮아. 유진이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희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죠. 어머, 기분 나쁜 거야? 왜 안 마셔? 이주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유진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정말 괜찮아. 유진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왔죠. 아니야, 꼭 마셔야 돼. 친구가 주는 건데 왜 안 마셔? 이주희가 음료수를 유진 쪽으로 더욱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흔들렸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음료수가 유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유진의 머리와 재킷을 적시며 흘러내렸죠. 연회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어머, 미안해. 실수했어. 이주희가 가짜 미안함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 미안해. 정말 실수야. 이주희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미안함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차가운 음료수가 유진의 트레이닝 재킷을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을, 어떤 이는 안쓰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강소라와 이주희 주변의 몇몇 동창들은 작은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 강소라가 가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비싼 옷은 아니네. 마트 옷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주희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또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유진은 젖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냅킨을 집어들며 옷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다 젖었는데. 조민정이 가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만이 가득했죠. 화장실 가서 말려봐. 아니면 그냥 젖은 채로 있을 거야? 박진아가 마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유진은 냅킨으로 옷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이주희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의도를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서 더욱 짜증이 났죠. 야, 나 진짜 실수한 거야.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쳐다봐? 이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다시 한번 이쪽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무 뜻도 없어. 그냥 괜찮다는 말이야. 유진이 여전히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왔죠. 뭐야, 그럼 내가 일부러 쏟았다는 거야? 그런 뜻이야? 이주희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강소라가 그 옆에서 이주희를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주희가 왜 일부러 그럴까? 실수라고 했잖아. 맞아.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조민정도 그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와 똑같은 패턴이었죠. 강한 쪽에 붙어서 약한 쪽을 함께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죠. 교실에서 일부러 책을 떨어뜨리고는 실수라고 했던 일들,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고는 안 보였다고 했던 일들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로. 유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죠. 그때 이주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었죠.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이주희가 가짜 미안함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죠. 옷 젖은 거 미안하니까 내가 씻어줄게. 그 말과 함께 이주희가 물잔을 유진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깜짝 놀라며 숨을 죽였죠. 야, 그만해. 몇몇 동창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희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사과할 거야. 그 순간 차가운 물이 유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으며 얼굴로 흘러내렸죠. 연회장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죠. 강소라가 그 옆에서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주희야. 너무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진정성이 없었죠.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진짜 깔끔하게 씻겼네. 머리 감겨준 거야. 이주희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작은 웃음소리를 냈죠. 유진은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물방울이 옷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주희가 더욱 흥분했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주희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동창들까지 완전히 이쪽에 주목하고 있었죠. 놀리는 게 아니야. 정말 고마워. 유진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소라가 갑자기 나섰죠. 야, 너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강소라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고 있었죠. 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찌질했어. 맞아도 괜찮다고 하고 괴롭힘 당해도 고맙다고 하고. 이주희가 더욱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들춰내며 유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결국 인생도 찌질하게 된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이 모습이면 말 다 했지. 강소라가 유진의 젖은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작은 웃음소리를 냈죠.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곧 가족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이 조금씩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진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죠. 아, 맞다. 우리 남편들 온다. 강소라가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자랑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죠. 너는 혼자 왔지? 가족이 누가 있어? 이주희가 다시 한번 유진을 공격했습니다. 젖은 모습의 유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유진은 젖은 머리를 다시 한번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강소라와 이주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유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은 곧 그 불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남편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신감이었죠.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가족분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며 입구 쪽이 분주해졌습니다. 동창들의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둘 연회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각자 배우자를 찾아 자리로 향했습니다. 강소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 온다. 김대성 중령.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주변 동창들이 그 말에 관심을 보이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령이면 계급이 꽤 높은 거 아니야? 조민정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소라가 더욱 우쭐해하며 답변했죠. 당연하지. 요즘 승진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남편은 정말 능력이 있어. 이주희도 질세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대령이야. 박정훈 대령, 중령보다 계급이 높다고.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듯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동창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군인 남편을 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죠.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직업의 남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곧게 선 어깨와 단정한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우리 남편. 강소라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김대성 중령이 그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여보, 여기야. 이주희도 자신의 남편 박정훈 대령을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남성이 각자 아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유진은 여전히 젖은 머리와 옷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대성 중령이 강소라에게 다가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머물렀죠.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빨리 인사해봐. 강소라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성은 여전히 유진을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주희 옆에 서서 유진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여보, 왜 이래? 어디 아파? 이주희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죠. 김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분이 뭐, 저 찐따 말하는 거야? 강소라가 유진을 가리키며 무신경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대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여보, 조용히 해. 그분은. 김대성이 다시 한번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소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 저 애는 고등학교 때부터 찐따였어.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강소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박정훈 대령도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저분? 왜 갑자기 존댓말을 써? 그냥 유진이잖아. 이주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김대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사단장님. 그 말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죠. 강소라가 눈을 크게 뜨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뭐라고 했어? 사단장님이라고 했어. 김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소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죠.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로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이주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황급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사단장이 뭐야? 육군 사단장님이야. 소장 계급이시고. 박정훈의 설명에 이주희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그 말을 듣고 모두 충격에 빠졌죠. 소장? 그럼 대령보다 높은 거야? 조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아도 그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당연히 높지.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야. 김대성이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했습니다. 그제서야 강소라와 이주희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유진은 여전히 젖은 머리와 옷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조용히 해. 지금 당장 사과드려. 김대성이 아내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죠. 이주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유진에게 물을 부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고 있었죠. 여보, 나 어떻게 해? 내가 사단장님한테 물을. 이주희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연회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유진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순간 유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겠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20년간 쌓인 무언가가 있었죠. 유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젖은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선 그녀의 모습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죠. 더 이상 위축되거나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소라와 이주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찐따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상대가 사단장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대성 중령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사과드려. 빨리. 하지만 강소라는 무엇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사단장에게 물을 부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죠. 군대에서 계급은 절대적이었고 사단장은 그 정점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내가 정말 큰일 낸 거야? 이주희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큰일이 아니라 재앙이야. 사단장님께 그런 행동을 하다니. 박정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답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죠. 주변 동창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민정과 박진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과거에 강소라와 이주희 편에 서서 유진을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장이면
정말 높은 거야? 조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도 남편이 공무원이라 계급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당연히 높지. 장성급 장교야. 별을 단 사람이라고. 박진아가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죠. 유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과 머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묘한 위험이 느껴졌죠.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성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저희가 정말 신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정훈도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경력에 큰 타격이 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니 사단장님.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 순간을 느끼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억해요. 그 말을 들은 강소라와 이주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던 일, 급식실에서 뒤에서 수군거리던 일,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일들 말입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은 이주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유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동작이 자연스럽고 권위적이었죠. 어렸을 때 한 일이라고 하기엔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셨네요. 유진의 말에 연회장 전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죠. 물을 부은 것도 조롱한 것도 모두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유진이 젖은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한 슬픔이 느껴졌죠. 강소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유진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한 실망감이었죠.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렇게 끈질기게 물어보시면서 유진의 말에 강소라와 이주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저는 육군 사단장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죠. 유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군사학과에 입학하고 장교가 되고 하나씩 계급을 올려가며 여기까지 왔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만이 아니라 정당한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죠. 유진이 잠시 멈추며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한 상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유진의 말에 김대성과 박정훈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아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을 모욕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난 여러분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네요. 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시는군요. 그 말을 들은 강소라와 이주희가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연회장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진의 말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고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강소라와 이주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그들의 남편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에게 부은 물은 제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이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 동작이 자연스럽고 우아했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군대에서 20년을 보내면서 훨씬 더 힘든 일들을 겪었거든요. 유진의 말에 김대성과 박정훈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대에서 여성으로서 승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죠. 특히 사단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일부러 더 힘들게 시킬 때도 있었어요. 유진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죠. 여자가 군대에 왜 왔냐고 결혼해서 애나 낳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말을 들은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진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었죠.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말에서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죠. 소위로 임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어요. 여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말이죠. 유진이 잠시 멈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중위, 대위, 소령으로 진급할 때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죠. 특히 중령이 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성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2배, 3배의 노력을 해야 했죠. 그 말을 들은 김대성이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도 중령이었지만 유진의 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대령이 되고 나서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후배 여성 장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진의 목소리에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육군 최초의 여성 장성급 장교 중 한 명이 된 거니까요. 그 말에 연회장 전체가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육군 최초라는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죠.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소장으로 진급하고 사단장이 되기까지 또 다른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유진이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수천 명의 부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들과 맞서야 하는 현실. 유진의 말에 김대성과 박정훈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단장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죠.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유진이 자신의 젖은 옷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한 감동이 느껴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게 부은 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소라와 이주희가 더욱 부끄러워했죠.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유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 말에 연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유진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신 것을 몰랐어요. 이주희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유진은 그런 사과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예요. 유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죠. 여러분도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아이들의 부모가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유진이 조민정과 박진아까지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고개를 숙이며 유진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죠. 특히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강소라와 이주희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욱 죄송스러웠죠.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그에게 주목했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동문 중에서 장성급 장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회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 사단장, 소장 한유진 동문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연회장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유진이 천천히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 사단장 소장 한유진입니다. 그 말과 함께 김대성과 박정훈이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었죠. 연회장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진의 위엄을 느끼고 있었죠. 유진의 또렷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김대성과 박정훈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했죠. 20년간 몸에 밴 군인의 본능이었습니다. 경례. 두 사람의 우렁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평범한 동창의 자리가 순식간에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유진은 젖은 머리와 옷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에서는 20년간 쌓아온 군인의 위엄이 느껴졌죠.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에 소심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답례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대성과 박정훈이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김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희 아내들이 정말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박정훈도 마찬가지로 진땀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강소라와 이주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죠. 사단장에게 물을 부었다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했죠. 저는 오늘 여러분을 벌하거나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진의 말에 강소라와 이주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진이 젖은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 동작이 자연스럽고 우아했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법, 용서하는 법, 그리고 더 강해지는 법을 말이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었어요. 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군대에서는 계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진의 말에 김대성과 박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군인으로서 그 진리를 알고 있었죠. 제가 부하들을 대할 때도 항상 그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유진의 말에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보니 안타까웠어요. 유진이 잠시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강소라와 이주희가 더욱 부끄러워했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유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민정과 박진아도 고개를 숙였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그 말에 강소라와 이주희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욱 죄송스러웠죠. 저는 오늘 일을 계기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유진의 말에 연회장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하고 있었죠. 그때 강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의 관용과 성숙함에 감동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죠. 유진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녀가 연회장 출구로 향하자 김대성과 박정훈이 다시 한번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유진을 배웅했습니다. 과거의 찐따가 아닌 존경받는 사단장으로서 말이죠. 연회장 출구에서 유진은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세요. 유진이 연회장을 나서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용차가 보였습니다. 운전병이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며 격려했죠. 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은 차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젖은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죠.
오늘도 멋지게 사단장답게. 차가 출발하자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죠. 물리적인 복수가 아닌 인격적인 성장으로 이룬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강소라와 이주희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남편들도 아내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큰 실수했어. 강소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김대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맞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다른 동창들도 오늘 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배운 하루였죠. 그리고 멀어져가는 군용차 안에서 유진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말이죠. 20년 전에 그 소심했던 소녀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성장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죠. 연회장에서 시작된 하루가 막을 내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교훈을 말이죠.